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작년이 아니죠. 참 2021년 4월 두 번째 이제 시행된 거예요. 전전번이네요. 회차 수는 46회 이론부터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이론 문제 어,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우선 얘는 잠깐 내려놓고요. 못 보신 분도 있으실 테니 제가 문제 요거 갖고 보면서 할게요. 1번 문제는 다음 중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45회에서도 1번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보여드렸었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요 내용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문제 보시면서 이해하고 비교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릴 때에도 이렇게 내부 통제에 관련돼서는 목적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든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인 여기 구성 요소 5가지에 대한 설명 또는 항목들을 구분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내부 통제 제도의 일부라고 그랬어요. 포괄성으로 따졌을 때 내부 통제 제도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요. 뭐 이런 거 설명해 드렸던 요 화면에서 지금 첫 번째 1번 문제는 다음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 여기 지금 두 번째 있는 예를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의 것은 관련 법규 및 정책 준수, 여기 세 번째 거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 운영의 효과성, 그 다음에 효율성, 여기 첫 번째 거 얘기한 거죠. 요것만 알고 있었으면 이 문제는 바로 금방 맞추실 수 있는 문제고 사실상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시행사가 공인회계사 회의다 보니까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여기 AT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보니까 특히 거기 세무 TET 2급에서 계속 지금 출제가 된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1번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요. 두 번째 문제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중에서 총평균법 45회에서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기말 재고자산 구하는 거였었는데 이번에는 말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네요. 1번 기말 재고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상품이 원가가 된다. 구입한 상품이 기말 재고에 있다는 뜻은 여기는 선입선출법 얘기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구입한 것이 기말 재고로 남을 테니까 첫 번째 거는 얘는 선입선출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 갖고서도 제가 답만 찾지 말고 하나하나 공부하시라 그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선입선출법을 얘기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이라는 뜻이죠. 재고자산을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 재고자산 금액이 가장 낮은 것은 어떤 거였었어요? 기말재고가 가장 낮게 계산되는 방법? 후입 선입선 아니 서늘지 말고 천천히. 후입 선실법. 후입. 남들이 보면 이거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에 3번이요. 3번은 주로 고가의 보석, 꿀떡품. 얘네들은 많이 거래되는 품목들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개별법이라고 그랬었죠. 마지막 기초재고와 기중 매입한 재고가 구별 없이 판매되는 원가 흐름. 얘는 다 평균되는 거죠. 사실상 여기에 맞는 것은 여기 만약에 총평균법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이라 해도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평균을 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 4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요. 3번 문제는 자기주식에 대한 거 나왔네요. 뭐 자기주식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더 쉬워요.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 주식만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2021년 6월 30일 회계 처리로 옳은 거 찾아보래요. 2021년 6월 1일 자기 주식 100주. 근데 이것도 자기 주식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문제 풀다 보면 그죠? 자기 주식 100주 액면가액 5,000원, 주당 8,000원에 한 주당 8,000원에 현금 매입했다. 그럼 제가 요거 밑에다가 회계 처리하면서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려나? 여기다 할까요? 6월 1일 차변에 여기 액면가액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안 필요해요? 왜냐면 액면가액은 언제 사용됐었죠? 자본금 자본금일 때, 즉 증자 감자일 때 사용됐죠. 이 증자 감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자란 말은 다른 말로 발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감자는 소각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자기 주식만 사갖고 왔잖아요. 그죠? 잘했어요. 자기 주식에서 우리 액면가액은 필요 없고 100주면 80만 원이 되겠죠? 80만 원 이렇게 사왔다는 뜻. 대변에다가는 현금 주고 사왔대요. 현금은 80만 원 주고 이렇게 사왔겠죠. 자, 그 다음에 6월 15일 날이요. 6월 15일 날 30주를 만 원에 현금 받고 처분했다면 여기 차변에 현금은 얼마 받았을까요? 30만 원 이렇게 받았을 거고, 자기 주식은 지금 손댄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얼마 한 주당 얼마 주고 사왔는데 8,000원 주고 사왔잖아요. 30주면 8,000원 곱하기 30주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4만 원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30주는 자기 주식 해가지고 24만 원 이렇게 팔렸겠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밑에 지금 6만 원 차이 나는 건 이름이 뭘까요? 그렇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해서 6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월 30일 날 자기 주식 한여 70주를 7,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대요. 그 현금은 또 얼마 받았겠습니까? 77이 49만 원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현금 받은 건 49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처분하는 자기 주식은 8,000원씩 70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자기 주식 56만 원이 나가겠죠. 자, 그런데 요 다음이 문제예요. 지금 나머지 차액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본 계정은 앞에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이나 감자 차손, 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 있다면 언제부터 없애주라 그랬죠. 기억나요? 그럼 이제 약속한 대로 뭐부터 없애줘야 돼? 처분이익이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처분이익을 대변에다가 상계 처리해서 표시해 주시게 되면 여기는 뭐부터 써야 된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부터 없애줘야 되죠. 6만 원. 그러고 난 다음에 차변, 대변, 합계액 구분해보라 그랬었죠. 차변에는 총 합계 금액이 현재 55만 원, 대변에는 56만 원. 그럼 이제 손실 받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는 게 자본 계정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분기하고 똑같이 된 거 4번밖에 없죠. 이해되셨나요? 저는 여기 처음부터 다 이렇게 분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이 내용만 이해했다면 분기된 내용 보고 모양만 갖고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숫자만 이렇게 대입해 가지고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는 대손상각비. 어저께도 45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 나왔었죠. 대손상각비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2021년 결산 시 손익계정에 계상해야 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어저께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지. 자, 기초 매출 채권은 400만 원, 기초 대손 충당금 얼마? 44만 원 있었죠? 그런데 기중에 매출 채권 대손 처리한 금액이 얼마래요? 3만 원? 그럼 대손 충당금은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만 원 남아 있죠. 근데 기말이 됐는데 매출 채권 680만 원에 대해서 1%면 얼마가 돼야 돼요? 6만 8천 원 해야 되는데 얼마 남아 있어요? 만 원은 빼줘야 되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얼마 설정하면 돼요? 5만 8천 원만 설정하면 되죠. 이 분계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5만 8천 원.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대손 대손상각비 그러면 얼마예요? 58,000원. 예, 그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대손 충당금을 물어본다면 답은 얼마로 대표요?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아니, 대손 충당금 만 원 있으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될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로 5만 8천 원 되겠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어저께도 45회 문제에서 정부보조금 나왔어요. 그죠? 네. 자, 근데 이번에도 정보보조금이 나왔는데 아무리 똑같지는 않겠죠, 형태가. 물어보는 문제가. 그죠? 네. 자, 정부보조금에 대한 건데 지금 얘는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정말 쉬운 문제랍니다. 건물 취득하기 위해서 정부보조금 받았대요. 그죠? 자, 그러면 들으셨던 분들 복습한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정부보조금을 우선 보통예금으로 있잖아요. 보통예금으로 10만 원 받았대요. 근데 보통예금 규정에 우리 회사 돈이 지금 여기 50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보조금 보통예금으로 들어와서 총 얼마가 됐냐면 지금 60만 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근데 정부보조금을 받으면 반드시 정부보조금하고 그 자산 구분해서 표시하라 했었죠. 네. 그럼 여기다가 정부보조금 10만원 이렇게 빼줘서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예금, 우리 거 말하는 거예요. 보통예금은 지금 50만원 이렇게 구분 표기하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정부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요거부터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를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2021년 1월 1일 날 건물을 취득했는데요.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래요. 근데 정부보조금은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10년, 정액법 상각. 자, 그러면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우리 배운 대로요. 2021년 12월 31일 날 장부가액은 얼마겠습니까?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 그럼 어떻게 써요? 건물은 취득원가 그대로 써줘야 되죠. 1,000만 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정액법으로 나누기 10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100만 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장부가액 얼마? 900만 원 되죠? 근데 지금 건물 살 때 정부보조금 100만 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정부보조금도 여기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라 그랬었죠. 네. 그러면 정부보조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뭐. 정부보조금 받은 거는 얼마? 100만 원. 얘 감가상각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 정부보조금 상각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 자, 그렇다면 정부보조금 남아있는 건 얼마 남아있어요? 90. 90 남아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물 1,000만 원짜리 샀다고 하지만 1,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정부 거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 우리 거 100만 원 감가상각을 해서 9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부보조금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이 장부가액 100만 원이었던 게 1년 지났으니까 90만 원만 남았잖아요. 그럼 건물 중에서 90만 원은 우리 거 아니란 소리잖아. 이거 누구 내 거야? 정부 내 거. 정부보조금 90만 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지금 실제로 우리 순수하게 건물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 표시해달라면서 정보보조금하고 그죠? 네. 나누는 방법이 이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음. 1,000만 원 이거 그럼 이렇게 써야 되나 또? 비교해보세요. 이번에는 12월 31일이 아니었었고 처음에 2021년 1월 1일 날 기점으로 해서 건물 얼마짜리 샀어요? 1,000만 원짜리 샀죠? 네. 정보보조금은 얼마 있어요? 100만 원 있죠? 이거 지금 저기 처음 1월 1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상각 전혀 안 했을 때잖아요. 그죠? 얘가 상각을 해서 1년 지나니까 얘가 900만 원짜리가 된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는 정보보조금이 90만 원 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은 논리로 뺀다 그러면 금액이 810만 원 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어떤 게 이해하기가 편하세요? 상각하는 방법은 어차피 똑같은 건데. 그죠? 제가 그래서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되셨나요? 정보보조금은 회사 돈 아니에요. 걔가 다 소멸되기 전까지는 항상 따라붙어서 차감기종으로 자기 계산을 해주셔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글쎄, 이게 미주 씨한테 물어봐야 되려나? 자, 미주 씨가 한번 듣고서 생각 좀 해보세요. 네.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된 자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얼마냐 그러면 얘는 부대비용이 문제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공사비 1억 원 지불하고 사옥 신축했단 말이죠. 네. 근데 기간 중에 은행에서 돈 빌렸대요. 네. 뭐 하기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돈 빌렸으면 건물 짓는 기간 동안에 이자를 냈겠죠. 네. 그러면 그 이자 비용 여기서 문제에서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이라고 쓰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얘는 부대 비용이잖아. 그죠? 이자를 할지라도 건물을 짓기 위한 부대 비용. 건물을 안 지었다면 이 돈 빌릴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 또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을까봐 자본화 될 차입원가라고까지 가르쳐줬어. 자본은 뭐예요? 바로 건설 중인 자산이었겠죠. 그러면 얘 100만 원 포함시켜줘야겠죠.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세 빼요? 포함시켜요.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답이 되겠죠. 네.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150. 얘가 되겠죠. 150. 뭐 발음이 잘 안 나와. 통장에서 이런 숫자 본 적이 없잖아. 그죠? 세무 2급에서는 여러분이 10억 정도까지는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거기 9자리는 억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9자리는 얼마? 억 이렇게. 이런 문제는 좀 되게 쉬웠던 문제겠죠. 부대 비용이 어떤 건지만 알면 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부대 비용과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건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빌린 거 걔들은 이자 비용이라고 쓰지 않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쓴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수정전 잔액시산표의 수정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말정리상 아직 안 됐다는 뜻이죠. 결국 기말정리상 하라는 얘기겠죠. 12월 31일 결산일에 보험료에 대한 수정분계. 지금 보험료가 얼마가 지금 비용이 나갔어요? 그죠? 그러면 얘 1년치일 테니까 그죠? 1년치면 한 달에 얼마 꼴? 20만원 꼴이죠. 그러면 여기 6월 1일날 지급을 했으니 올해 거는 얼마가 돼야 되고 올해 거는 얼마가 돼야 되고 10만. 아니지. 110. 잠시만. 27, 10 아니 그러니까 20만원씩 7개월이니까 27, 14 이렇게 140만원은 올해 비용으로 돼야 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서둘지 마. 시험 볼 때도 나타나 그거. 지난번에도 평가 시험 볼 때 나왔던 데가 알아. 이번 시험 진짜 실제 시험에서도 그랬어요.
현관비 그거에 민원이. 자, 그러면 숫자 나눈 것만 봤을 때 올해 비용은 140만 원이 되는데 여기 지금 240만 원 되어 있죠. 다른 말로 내년 건 얼마? 100만. 내년 거 미리 낸 거 우리 계정 뭐라고 쓰기로 했겠어요? 성급비. 차변에 선급 비용 쓰고 대변에 보험료 빼주면 되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답이네. 그죠? 이 손익의 이연에 대한 문제였었던 거예요. 이해되셨는지요? 자, 그 다음에 처음 나왔다. 회계 정책 변경.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회계 변경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책의 변경, 또 하나는 추정의 변경. 이 두 가지 있다 그랬었죠.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지라 정책의 변경은 그 내용이 중대한 변경들을 반영하는지라 재무제표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누적 효과를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얘는 소급법을 적용한다 그랬었고요. 전년도 거 해당되는 게 있다면 싸그리 다 고쳐준다 그랬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추정의 변경은 전년도 거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아요. 단기와 이후에 기간에 그냥 계속 적용만 합니다. 전년도 거 손 된다, 손 안 된다, 손 안 돼요. 올해 거와 그 이후 기간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를 갖다 우리는 전진법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모든 이 누적 효과를 단기에 반영하는 단기 일괄 처리법이란 용어 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라고 제가 지난번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렸답니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이 정도 알아두고요. 지금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는 회계 변경을 하다 보면은요, 정책의 변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면, 순서는 우선 정책의 변경부터 먼저 반영해서 그 누적 효과를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해서 그 효과를 반영합니다. 순서대로. 자,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을 먼저 반영하고 두 번째로 추정의 변경을 반영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가 도무지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알 수가 없어. 애매모호하다. 그럼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 그러니까 뭐만 적용한다? 이건지 저건지 구분하기가 힘들 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해요. 그럼 이것도 말로 나오는 문제에서 한번 정리를 해두면 그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기 1번부터 볼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지금 여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우리한테는 법이라 그랬죠. 법에서 회계 정책의 변경을 요구한대요. 그럼 당연히 변경해야 되겠죠.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회계 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누가 봐도 더 신뢰성 있고 누가 봐도 더 목적 적합성이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회계 변경 합리성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변경 허용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릴 때는 뭐라 그랬었냐면 자기 편의상 세법에 맞추기 위해서 회계 변경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는 정률법을 쓰라 그랬는데 우리 여지껏 정액법 썼었어. 근데 정률법 쓴 게 회계 세무하고 일치되니까 두 번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더 편한 것 같아. 야, 그걸로 바꾸자.
그 회계 정책 변경 인정해준다? 추정 변경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고 그런 거는. 지금 2번처럼 이렇게 합리성이 있는 것들은 인정해줘요. 또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도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 기간 전의 그 회계 기간에 대한 수정 사항은 비교 재무제표상 최초 회계 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 금액에 반영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사업을 오래전부터 해갖고 오긴 했었지만 그 전에는 지금 재무제표가 없었어요. 그럼 재무제표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 이전의 것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재무제표 만들었을 때의 기초금액에다가 반영한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은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 중에서 아 이렇게 반영하는 거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한번 읽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근데 있잖아요, 내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답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서 답이 있어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있을 거란 말이죠. 자, 4번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 반영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전진법으로 얘봐, 얘 틀렸잖아. 4번이 그래서 답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셨어요? 제가 요거 정리해준 용어들만 잘 정리해 두시면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회계 오류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 8번 문제까지가 TAT 2급에서 재무 회계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9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랍니다. 자, 이것도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이라든지 소득세는 지금 문제, 기출문제 갖고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단 여기 TAT 2급 문제는 한 10회 분 정도는 풀어보셔야 돼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 아닌 자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거죠. 사업자 아닌, 응? 사업자 근데 왜 틀린 줄 알아야 돼요. 사업자 아닌 자가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니다. 저기 봐요. 제가 지난번에 기억할지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그 대한항공에서 그 조연아 일가 거기 대한항공 국적기를 통해서 뉴스에 보니까 거기 외제 비싼 고가품들 세관 걸치지 않고 그냥 가져왔죠. 근데 거기 관세청도 그랬지만 국세청에서도 부가세, 탈세 혐의로 그 문제가 됐었거든요.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개인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과세 대상 거래 아니라 그랬죠. 그럼 부가세 이 말 뜻은 뭐야? 부가세 안 내도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제가 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2번 미가공 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가공 식료품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됐던 외국에서 들어오던 부가세 있다 없다? 없어요. 미가공 식료품은 우리나라 거든 수입하는 것이든 부가세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하려고 신고까지 끝냈어. 근데 수출하려면 뭐가 돼야지 수출한 거라고 했죠? 인도의 개념. 수출할 때는 선적이라 그랬죠. 선적 됐어요, 안 됐어요? 선적이 안 된 상태에서 수출하겠다고만 신고해놨는데 얘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재화 얘를 수입으로 보겠느냐는 얘기죠. 수입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재화의 수입 시 납세 의무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 얘 맞죠? 4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은 일반 과세자인 항공의 2021년 1기 확정신고래요.
이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 이거 어저께 똑같이 45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물어보면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상이 나오겠죠. 그죠? 자, 가번에 보시게 되면 제품 제조용 기계장치 제품을 제조할 때 기계장치의 불공상에 해당돼요 안 돼요? 전혀 상관없죠. 그럼 얘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공장부지 조성? 공장부지는 뭐예요? 토지 관련되죠? 네. 토지 관련돼서 매입세 공제 받아요 못 받아요? 불공이죠? 오케이. 답은 회사 광고 제작비 관련 매입세 광고 제작한 거 별반 없죠? 그럼 얘도 공제 받을 수 있죠? 네. 라번 거래처 체육대회 안 돼요. 다 금방 나왔네 뭐 얼마예요? 650이죠? 이렇게 불공상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 부가세 마지막 문제네요. 세금 기산서 및 전자세금 기산서에 대한 설명에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 기산서 발급할 수 없다. 소매업자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발급해줘야 되죠. 이 소매업자 어디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거기 사업자들이 물건을 사고 세금에서 발급해달라 하면 안 해줘요?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해줘야 돼요.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틀렸고요. 2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세금기산서 발급해야 된다. 이 세금기산서 이름이 뭐였어요? 영세율 세금기산서. 오케이? 그래서 2번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공급시 답을 써야지. 공급시기 전에 세금기산서를 발급하고 이건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요. 이거는 자 봐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선적한 날은 6월 27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가 인도했어 이날 아니면 선적도 그래도 좋고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했냐면은 세금계산서를 6월 25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기로 약속했었죠. 네. 공급 시기가 언제였었는데 27일인데 지금 선적하기 전에 물건을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발급을 했죠. 그런데 이때 쓰여있는 금액이 있었겠죠. 그랬는데 이렇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유효하냐면 원칙은 돈 먼저 받았을 때. 이건 세금계산서만. 네. 그래서 여기 인도했을 때 만약에 세금계산서는 6월 25일 날 발급하고요. 인도는 6월 27일 날 했다면 세금계산서 거기 뭐죠? 어디 갔어? 그건가? 아, 7주일이 아니라 일주일. 일주일 이내.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이 날짜가 이 세금계산서가 유효하냐 유효하지 않느냐 그 기준은 일주일 이내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으면 이날 발급한 거 인정해 주겠대요. 며칠 이내? 일주일. 일주일 다른 말로 7일 이내. 7일 이내 7일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분에 대해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이거 인정해 주겠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 공급 시기 전에 그 말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말한 거예요.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그 발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아니라 며칠까지?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봐서 세금계산서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4번 법인 사업자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무조건 의무라 그랬죠. 네. 그럼 이거 누구 설명하는 걸까요? 개인 사업자. 개인. 개인 사업자.
여기 합계액 3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합계액도요. 과세, 면세 합쳐서예요. 여기에 세법이 개정돼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재작년까지는 과세만 했었거든요. 3억. 근데 지금은 과세, 면세 합쳐서 합계액이 3억 원이 넘어가면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 발급해야 된다?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요. 발급 의무자.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1년 금융소득 내역이래요.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는 몇 월 달에 신고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5월. 5월 달에 신고해야 되는 거. 종합과세 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 이게 배당소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배당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 얘는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했었죠. 네. 얘는 종합과세 신고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얘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랍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배당금. 얘도 배당소득이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못속 신고해야 돼요. 원천징수 된 적이 없으니 얘는 종합소득세 때 무조건 신고해야 되겠죠. 네.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은요,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종합과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비영업 대금이익이요, 얘도 분리과세 해당되는 거라 그랬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는 5월 달에 종합과세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400만 원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요, 5월 달에 분리과세 말고 종합소득세 때 신고해야 되는 소득, 금융소득 중에서 어떤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받은 거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것은 얘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5월 종합과세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금액 얘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가랑 랑. 얘네들은 다 분리과세라 그랬잖아요. 분리과세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그런 것들 제가 대부분 다 분리과세라 그랬죠.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보통예금으로 이자 들어왔어요. 네. 이자 들어온 거에 대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까? 그 분리과세라 그랬잖아요. 로또 맞은 거 분리과세 한다 했었죠. 네. 걔 또 종합소득세 또 신고해요? 아니요. 안 하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요 내용이 지난번 소득세법 여기 설명드릴 때 집중을 많이 못했던 파트예요. 여기가. 자, 지금 정리할게요. 금융소득 중에서 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조건부 분리과세 그 금융소득들이에요. 조건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 넘지 않으면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그냥 분리과세 원천징수한 걸로 끝내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2천만 원이 넘어야 안 넘어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금액이 그 중에서 여기 직장 공제 초과반환금은 이자 소득의 하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이자 소득인데요. 이 녀석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그럼 얘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 다 합쳐보니까 2천만 원 넘어야 안 넘어요? 안 넘죠? 조건부 분리과세라는 게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들 다 분리과세로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허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조건부 분리과세 설명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일단 어떻게 기억한다? 합쳐서 2천만 원. 그거 외우지 마. 분리가 너무 어려워. 자,
원천징수 되지 않은 이자 소득이 됐던 배당 소득이 됐던 특히나 외국에서 받은 거 있죠. 걔는 무조건 종합과세예요. 그럼 여기서는 2천만 원 넘는 게 중요하지 않네요. 일단은 안 넘으니까. 시험 문제 조건부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는 세무 1급에서 주로 시험을 칠 때가 많이 돼요.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잘 안 따지니까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요거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직장 공제에 초과하는 거면 뭐로 본다? 네? 이자 소득. 네. 다시 직장 공제에 초과하는 건 뭐로 본다? 이자소득, 이자 소득. 비영업 대금의 이익 뭐로 본다? 배당, 이자소득, 이자 소득. 비영업 대금의 이익 소득세율 몇 퍼센트? 25%예요. 일반적인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은 소득세율 몇 퍼센트? 14%예요. 그렇게만 구분해서 일단 기억을 해 놓으세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항목 중에 하나니까. 되셨나요? 네, 아, 또 써줘야 돼? 아니요? 안 써도 돼? 네. 오케이. 아니, 그래도 쓰고 싶은데. 그럼 써주세요. 자, 일반적인 이자 소득의 세율. 이자 소득 세율이라면 소득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퍼센트로 곱한다? 14%. 오케이? 배당 소득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이자 조건이나 배당 소득도 세율은 14%. 여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몇 퍼센트? 25%.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네. 비영업 대금은 이 회사에서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는 주업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세율이 고세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게 되면 13번. 자, 연금소득에 대해서 물어보겠네요. 연금소득은 그 공적연금 5가지 있었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대상은 국민연금이라 했죠. 연금은요. 공적연금은 연금관련법에 따라서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 이날이 수입식이라고 얘기했었죠. 보통 25일로 많이 되어 있던데 그 날이 수입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공적연금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경우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근로소득처럼 뭐 한다 그랬어요? 연말정산 한다 그랬었죠. 근데 공적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은 몇 월달에 한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근로소득은 2월달, 네. 연금은 1월달이에요. 다시 우리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2월달. 반복 안 해도 되죠? 아니, 미주씨가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연금소득은요.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들의 연말정산은 1월 말까지예요. 근로소득은 2월 말까지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2월 말이 아니라 2월 급여가 지급되는 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금소득 중에서 제가 지난번에 각종 소득의 비과세 소득 구분했었죠. 여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받는 그 연금, 얘는 비과세라 그랬죠. 장애연금, 장해연금, 국군 포로연금 이런 것들 다 비과세 연금 중에서 비과세 항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적연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공적연금 소득 제가 몇 월달이라 했어요. 연말정산 나오죠?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몇 월달에 연말정산 한다고요? 봐요. 1월. 그러니까 그래서 틀린 거야 얘가.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이건 여러분이 제가 지금 계산하는 거 한 번만 잘 봐주세요. 나온 거긴 한데 여러분이 그 수업할 때 계산하는 상식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천천히 계산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직장 동료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환급받을 금액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봤어요. 자, 봐요. 근로소득은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5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근로소득은 그 소득공제 한다 그랬었죠. 네. 소득공제 얼마 해준대요? 3,000원. 그러면 우리가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해야 될 금액은 지금 현재 얼마가 남은 거예요? 1,500. 그 1,500이죠? 네. 과세 표준이 지금 1,500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공제 얼마 해준대요? 77만 원 해준다 그랬죠? 그런데 연중에 지금 그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을 얼마를 납부해 놨대요? 60만 원. 그럼 우리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봐요. 그러면 과세표준에서 지금 납부해야 될 세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마에 보시면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는 세율 몇 퍼센트 적용한대요? 지금 우리 소득은 얼마 있는데? 1500만 원이죠. 계산하는 방법 보세요. 이렇게 1200만 원에다가요. 1500만 원 중에서 여기다가 몇 퍼센트? 6%를 계산하면 세액이 얼마가 내야 돼요? 72만 원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1500만 원 중에서 이제 300만 원 남았잖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율 몇 퍼센트 적용한대요? 15%라 했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20만 원. 내가 계산기 내가 꼭 두들겨 해야 돼 이거. 모르겠어. 얼추해도 45만 원 나오겠다. 응? 45만 원 나오잖아. 그죠? 이 두 개 합친 금액이 바로 산출세액이에요. 그럼 세액은 얼마가 계산됐어요? 72만 원에다가 45만 원 더하게 되면 117만 원 나오죠.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얘가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겠죠? 지난번에 제가 초과 누진 세율 제도를 해서 최저는 6%, 최고는 45%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단계별로 금액을 쪼개서 계산하는 거예요. 뭐 약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금액 얼마로 결정이 됐어요? 117만 원. 근데 여기 세액공제 또 세액공제 해준다 그러잖아요. 세액공제 얼마 해준대요? 세액공제 우리 일용직도 세액공제 했었잖아요. 77만 원. 그러면 결정세액은 얼마예요? 실제로 이제 납부해야 될 세액. 얘 결정세액이라고 불러요. 결정세액은 얼마? 왜 자꾸 20만 원이야? 더하기 빼기 안 할래? 117만 원에서 77만 원 빼면 40만 원 나오죠. 네. 그죠? 자,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번 소득 5천만 원에 대해서 내야 될 세금은 40만 원 나왔는데, 우리 1년 동안 지금 얼마 내놨다 그랬어요? 60만 원 냈으니까 나 돈 더 많이 냈잖아. 그러면 20만 원은 돌려받아야 됐죠. 얘가 환급금이 그래서 얼마예요? 20만 원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좀 이따가 다시 보고 계산해 보세요. 방금 시간이 있으면 이번에는 미주 씨가 설명을 듣든지. 방금 씨 요거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마지막 한 문제 간단하니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 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래요. 비거주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해야 돼요.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사업소득만 있는 자가 해당 사업에서 결손이 지금 사업소득만 있는데요. 돈 다 까먹고 돈 낼 게 없대요. 그래도 신고 의무 있다 없다? 그래서 있다예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확정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퇴직소득은 뭐에 해당돼요? 얘는 분류과세에 해당돼요. 그래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거주자는 확정신고,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면 얘는 특수 방판업체에 있는 직원들 얘기하는데, 확정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얘도 연말정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이론 문제 46회 기출문제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나머지 것들 실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